예,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문다혜가 사고 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탄핵 발언을 시사를 했죠.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탄핵 발언을 시사하면서 주말에 상당히 뜨거운 그런 논란이 되는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문다혜, 사고 친 문다혜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일단 음주운전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1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서울 이태원의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10분쯤 후 차를 몰고 갑니다. 앞서 다혜 씨는 그제 저녁 6시 51분쯤 이곳에 주차한 뒤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소고기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는 7시간 3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동안 문 씨는 식사와 음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혜 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약 170m를 이동하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멈칫합니다. 그러다 어제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예, 지난 5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새벽 3시경에 만취 상태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선 자세히 포착이 안 돼 있지만 차량을 탔을 때 얼굴을 감싸면서 막 흔들흔들하는 모습까지 있고요. 영상 중간중간에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인데 좌회전으로 가야 될 차가 우회전에 있으면서 좌회전으로 가는 장면들 곳곳이 나옵니다. 택시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가 결국은 나중에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서울 용산경찰서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날까요? 뒤에서 한번 다른 더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다뤄볼 텐데요.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재 용산경찰서는 입건을 했습니다. 오늘 용산경찰서에 오전에 문다혜 씨가 출석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우리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까 영상 보셨는데요. 영상에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만 첫 장면만 잠깐 앞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그 영상이요. 자, 예, 다시 한 번만 좀 한번 보시죠. 저기서부터 오죠. 자, 비틀비틀거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비틀비틀거리죠, 문다혜 씨가. 자, 비틀비틀거리다가 차를 타고요. 저 차를 타고 이제 일방통행의 도로를 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저 영상 그리고 차량에 어쨌든 사고가 나는 사태까지 이루었고 중간에 차량이 가면서 사람을 치려고 했다가 사람이 피하는 장면들이 두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가끔씩 차를 몰고 가끔씩입니다. 저 용산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게 차를 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우리 용산은 솔직히 이야기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저기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용산 경찰서에서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마약 수사였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마약 수사팀을 문재인 정권 때 없앴어요.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용산 우리 참사가 있었을 때도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저 지금 영상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펜의 마이크에 나오는 제가 나오는 장면도 CCTV에 여러 번 잡혔을 거예요. 지금 CCTV에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그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저 지금 음주운전이 이건 추측입니다만 생활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매부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반사다. 저 지금 술을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비틀거리면서 차에 가서 운전을 하고요. 예.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 부분은. 저 그대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택시에서 뒤에서 받치지 않았다면 저게 지금 안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 행인을 치려고 한 부분이라든지 좌회전을 하는 부분을 보고 있자면
아찔할 정도로 지금 그 도로에서 무슨 무법자처럼 지금 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굉장히 지난 주말에 많은 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대목입니다. 예. 문다혜 씨의 차량 아까 영상을 봤는데 사진 한 장 있으면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댓글을 통해서. 저 차량에 이렇게 보면 지금 저 캐스퍼 차량이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 우회전하라고 하는 차선에 지금 있잖아요, 차가. 그런데 저 차가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저 정도 차선도 구분을 못하고 지금 가다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뛰어드는데 이제 차량이 부딪히려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신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도 잡혔고 요 사진에도 지금 있는데 저 정도 되면 정말로 만취 상태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 택시하고 부딪혔지만 실제로 사람을 상당히 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운전 경로를 사진으로도 보여주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에 했다는 말, 이 살인 행위와 같다라는 말이 다시 송환이 된 건데요. 그 음주운전 자체, 저 지금 그 영상을 보시면 음주운전 자체도 거의 만취 상태예요. 이 지금 음주 알코올 측정 나온 것 보면요, 이 만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저렇게 운전을 했다라는 게 아찔한 장면입니다. 아찔한 장면이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음주운전 자체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가 그동안 검찰에 수사가 있을 당시에 반응이었어요. 문다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거칠고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음주운전 이 사고까지 난 겁니다. 사건까지 터지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쪽에 많은 사람들 이재명까지요, 이 사법 리스크에 걸렸을 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모두 공직자가 사법 리스크에 걸리면 이 자신의 그 혐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고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근데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을 공격합니다. 검찰을 때려잡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굉장히 거친 말로 이 반격을 합니다. 예. 문다혜도 그렇게 했거든요. 문재인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것과 대비가 되면서 이 음주운전이 터지면서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어떤 사람의 이 본색이 다 드러나는, 소위 말씀드려서 이 딱 걸려든 이 형국이거든요. 이 문재인 문다혜가 뭐 아무런 지금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문다혜가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있을 때 뭐 자기를 짓밟고 뭐 절여밟고 이랬는데 검찰이 자기를 짓밟는 뭐 자기는 그런 신세다, 또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래 뭐 안 참는 게 음주운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반응의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과 문다혜의 반응요. 문재인과 문다혜의 반응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아빠와 딸이 반응이 같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되겠느냐. 지금 뭐 솔직히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래도 어느 집안의 딸 아닙니까? 누구나 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아버지와 딸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그게 크든 작든 자기가 문제가 생기고 되면 이 겸손하게 겸허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말만 하면 별건 수사고 말만 하면 뭐 먼지털이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는데 그 가족을 수사하는데 그 수사에 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에 대한 지금 그 국민들의 반감이 더 가중된 것이죠, 지금. 예,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혔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이제 부상을 입었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당시에 나와서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문다혜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로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죠. 0.14% 정도면 술을 어느 정도 통상 마셨다고 보는 겁니까? 떡이 된 겁니다. 떡이 됐어요?
솔직히 기준으로는 소주 4-5잔 마시면 예. 뭐 지금 기준 우리 그 음주운전 기준을 넘어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병 마신다 이러는데요. 그게 이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음주 그 알코올 측정을 하면 그래서 그 이상 뭐 이 2배 이상 되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 소위 만취 상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문다혜 씨가 4일이죠. 4일 오후 7시에 미쉐린 가이드로 선정된 소고기 전문점, 고급 소고기 전문점에 갔다 그러죠. 오후 7시에 들어갔으니까 새벽 한 2시 몇 분까지 봤더니 술을 먹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음식점은 11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음식점은 11시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차례 또는 2차례 정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다른 무엇을 했다는 것인데 장소가 바로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이죠. 또 이번 달 10월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어서 참사가 있어서 추모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런 장소 우리 기억 속에서 아픔이 있는 장소에 가서 또다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새벽에 만취 상태로 가 있다. 용산에 왜 이태원에 갔고 누구를 만날지 만났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진 대목이긴 해요. 예. 근데 그런 내용까지를 참 누가 만나서 저렇게 요즘 새벽 3시까지 참 술을 마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용산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또 그 참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참 그런 것까지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상황입니다. 문다혜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문다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문재인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지금 누구라고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문다혜에 대한 수사,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휴대폰도 깠어요. 지금 검찰이 다 확보를 한 겁니다. 문다혜에게 본인이 나와서 검찰에 와서 입회를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문다혜가 변호사만 보냈어요. 이제 문다혜 소환이 곧 소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문다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문다혜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 생활비를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지금 굉장히 큰 것들 이 검찰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문다혜와 연결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문다혜가 자기 관리를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합니다만 이 문재인의 참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이 중단이 됐고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하는 행태를 전 국민들이 이번에 보셨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좌충우돌 성격이에요. 성격이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걸로 보면 문재인 성격보다는 엄마 쪽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그게 부적절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참 문재인 부부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런 게 지금도 계속된다. 거기에 지금 문재인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정말 이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다 문재인에게 그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반성이 안 된다는 말이냐. 지금 곧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게 될 겁니다. 문재인도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죠. 이 지금 문다혜에 대한 문재인의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문다혜는 내용의 전체를 모릅니다. 저 내용의 전체를 아는 사람은 문재인이거든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 가족이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관련된 가족의 비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거기에 자기가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법적으로 잔꾀를 부리고 법꾸라지처럼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서 지금 이 음주운전 부분에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정현님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차량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당시에 문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 캐스퍼 차량으로 알려졌죠. 2021년도에 광주 일자리형에서 차량으로 생산된 차량이라고 하죠. 경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차량을 지난 4월, 올해 4월에 문다혜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해서 차량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제주도 별장에 살면서 차량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안 내가지고 차량 압류 조치를 당할 정도로 평소에 법을 무시하는 게 이게 일상화되어 있네요. 과태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압류 조치를 당할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과태료를 누구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예. 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엿볼 수 있죠. 그다음 저 캐스퍼라고 합니까? 저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때 또 참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뭐 이 차를 직접 구매를 했다. 또 타고 다니는 모습이 온 방송에 나오고 이랬어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 차를 문재인이 뭐 어떻게 처리를 했나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저걸 뭐 양산으로 가져갔나 뭐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차를 저런 차를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쓸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경호차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걸 어쨌나라고 봤더니 문다혜에게 저걸 준 거예요. 이제 그 문다혜가 줘서 문다혜가 제주에서부터 지금 서울 이렇게 사용을 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참 그 압류가 돼 가지고 되어 있다라는 것도 지금 다 드러나 있고 한 부분이어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재인이 문다혜에게는 참 아낌없이 다 퍼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아픈 손가락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남편이요. 그 직장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문재인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청탁을 직접 했다는 부탁을 한 것, 그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걸 문재인이 지금 자꾸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그걸 흘린 거거든요. 예. 아니다, 직접 부탁했다. 게임 업체 마찬가지고 지금 타이스타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 그 태국 갈 때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태국을 가는 건 굉장히 경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 국내에도 이스타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같은 회사가요. 이상직의 회사가. 저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뭐 이혼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 문재인이 문다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왔고 문다혜의 행태가 어쨌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한 방에 이 음주운전으로 한 방에 다 드러나는 셈입니다. 근데 저 차량 캐스퍼 차량이 문재인 소유였다가 문다혜에게 넘긴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기존의 사건, 그러니까 서창호 씨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뇌물수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생활비를 지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임대료 정도를 준 거다 그랬는데 이 차량이 넘겨진 걸 보면서 뇌물 혐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 공동체, 뭐 공동 운명체 이런 게 하나로 엮이는 증거가 또 하나로 드러났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그 조르바를 그 쓰신 분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 말고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하시는데 예. 뭐 그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입장에서 우리 흔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표현을 쓴 거고요. 조르바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 경제 공동체를 끊기 위해서요. 네. 그 자기가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줬다라고 했어요. 지금 문재인이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요. 문재인의 저런 태도입니다. 사실 문다혜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접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의 저 태도가 딸로 이어지고 있다. 조르바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계좌 추적까지 다 했거든요. 그 어떻게 임대료가 같다면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집은 가끔 사용했거든요. 그 800만 원이 간 부분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이 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그 뇌물죄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제3자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죄와 제3자 뇌물에서 또 차이 하나가 있는 것이요. 이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이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바로 혐의가 인정됩니다. 우리 포괄적 뇌물 개념이라고 하죠. 예. 제3자 뇌물. 문재인이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자기가 청탁하지 않았다. 경제 공동체 아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렇다면 청탁한 부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다음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다혜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부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뭐 증거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문재인이 반박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문재인이 반박하고 있는 띄엄띄엄 반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제가 보기에는 전주지검 지금 웃고 있어요. 이 내용 다 알고 다 파악했거든요. 문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걸 피해 보려고 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더 지탄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관련 발언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재인 관련된 발언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10월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시에 제 기억에는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윤창호 씨가 사망하는 그 사건 그 시점으로 기억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이다. 여기다 뒤에다 붙였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초범 음주운전자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요. 문재인 저 발언 영상을 볼 때 자, 문다혜의 이 음주운전 사건, 사고 이 사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아빠의 말대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저게 사실은 그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였다라고 하지만 저게 정말 큰 사고로 일어날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 지금 영상을 보자면요. 예.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 쪽 또 민주당 쪽 전혀 이 메시지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민주당 쪽 곧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이 새로운 또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검찰 수사와 이 국민들의 정서에서 아주 뭐 최악의 경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문다혜 씨는 저 사건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뭐 그게 물론 당연히 음주 면허 취소가 되겠는데 오늘 용산 경찰서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주목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용산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위반으로 지금 입건을 했는데 자,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고의적이든 아니든 음주운전 치상죄로
이 음주운전 처상죄 적용을 해서 법적으로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 또 엄정 처벌이 가능한데요. 음주운전 처상죄를 적용해야 된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 있죠. 거기에 음주운전 처상죄가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중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일단 될까요? 그 택시 기사가 목 부분에 그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 부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음주 측정까지 했고요. 모든 것이 되면 이게 특가법상 그 치상으로 음주운전 치상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 1년 이상 징역, 벌금도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 이 집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엄중한 상태로 처벌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경찰에 조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어제 내내 이것 가지고 지금 조율을 했었거든요. 오늘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언제나 이게 바로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그렇게 뭐 시간 끌 것도 끌 내용도 없고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문다혜에 대해서 경찰 검찰 조사 이야기인데 검찰 소환도 지금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고소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 음주운전 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중형이죠. 당연히 사망에 이르면 피해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지금 특가법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예 법에 음주운전 치상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돼 있죠. 그래서 중형에 처해지는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죠. 이걸 단순하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처분을 한다면 이건 특혜 사건이다. 용산경찰서가 문재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 당연히 이런 논란에 휩싸이겠죠. 그 사항은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음주운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만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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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죄로 가야 된다. 자,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 당연히 기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이후 인터넷에서 비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저도 주말에 여러 가지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한번 댓글들 몇 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아까 우리 송원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보니까 참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게 바로 술 처먹는 것을 안 참는다는 거였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었어. 참지 않겠다. 문다혜가 얘기했는데 아 그게 술 처먹는 거였냐 이런 재밌는 댓글 달으신 분도 있고요. 음주운전은 상습임. 이번은 운 나빠서 사고 나서 걸린 거겠지만 한두 번은 아닐 거다. 문재인 백을 믿고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살았을지가 훤히 보인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문, 너희에 따른 잠정살인자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받으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음 한번 댓글 볼까요?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대체 뭘 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 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떡이 돼서 뭐 했는지도 밝혀라. 대체 뭘 참자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과태료 안 냈다면서요. 민주당 대변인 이경처럼 대리운전사 안 나타나나요? 이경 대변인도 소환이 됐네요. 다른 한번 댓글 볼까요? 예, 문다혜 평생 별다른 직업도 없이 먼 돈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나? 제주도 별장도 사고 문재인한테 생활비를 타 쓰고 얹혀 살았다면서 무슨 돈으로 로또 맞았냐? 네 딸이 음주 만취 사고는 또 벙어리 흉내냐? 이 사쿠라야. 문재인 비난까지 쏟아졌군요. 자, 밑에 댓글 볼게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던 게 알코올이었군요.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 주셨네요. 또 있습니까? 예, 만취 음주운전 전과에 있는 인간이 당대표로 있는 당입니다. 예, 문다혜 음주운전이 이재명의 음주운전으로 넘어갔네요. 이태원에서 음주 사고라면 마약 검사 및
호스트파 출입 등등 조사해야 합니다. 해서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분이네요. 저런까지 이야기를 주시는 거 보니까. 예, 다른 댓글 있습니까? 예. 범죄와 더불어당입니다. 그건 민주화죠. 음주운전자는 민주화 열사이고요. 보상해줘야 합니다. 자녀 대학 입학 특혜권 세습까지 쭉 민주화 음주운전권 보장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전부 탄핵할 겁니다. 예, 지금 저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문다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 보복의 결과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면 민주화 운동도 투사 열사되는 건가요? 일단 댓글들 뭐 여러 개 좀 함의가 있는 댓글 봤습니다만 댓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예수처럼 그 아빠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고를 쳐서 희생적으로 희생하려고 저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예수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국민적인 정서입니다. 이걸 쳐다보는요. 문재인과 그 문다혜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문다혜가 지금 있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요. 이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저런 부분들이 김정숙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청와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그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문다혜가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허해져야 합니다. 근데 문다혜가 검찰의 수사가 있자 검찰을 공격해요. 예. 저게 무슨 태도입니까? 저게 조국이 저렇게 했고 문재인이 저렇게 했고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한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검찰을 공격해요. 자기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의 일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이가 40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요.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내가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 뭐 없었던가. 내가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지른 부분은 없었던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어디 자기가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뭐 자기를 짓밟고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전혀 내용도 맞지 않는 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뭐 자존심을 상했다고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문다혜가 말이죠. 이런 행태를 벌이니까 아까 그 저보고 나무라시는 분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어딘가 들은 말을 그 가족끼리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 조민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 조민이나 문다혜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지금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비리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어디선가 듣고 저런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참 아까 댓글에서요. 저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이콜님이 이런 댓글 주셨는데 문다혜가 처먹은 식당 소고기가 150g에 69,000원이라네요. 아, 소고기 가격까지도 파악을. 아니 그 처먹은 단어를 좋아하시네요. 문다혜가 간 그러면 저거는 그 일반 명사로 놈도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참 뭐. 문다혜가 간 식당 소고기가 150g에 69,000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50g에 65,000원. 69,000원이라고. 69,000원요. 예. 뭐 요즘 뭐 오마카세 뭐 더 비싼 데도 많은데 거기도 비싼 곳이군요. 거기도. 예. 미슐린 뭐 그거래요? 예. JW 팡님은 음주 측정기가 조작됐다고 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뭐 정치보복 이야기한 인간들은 음주 측정기 0.14가 아니라 0.04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인간들도 꽤 있죠. 뭔가 분리하면 다 조작됐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이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딱히 다른 입장 없다.
아주 짧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는 다 조용합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술 이야기를 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술을 연관지어서 청담동 술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술을 비판했죠. 새벽에 술 먹고 있네 어쨌네 수많은 그 비판을 하면서 저렇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의 저 사건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저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딱히 다른 입장 없다. 겨우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정도네요. 민주당의 이런 태도나 행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재인이 지난 총선에서 그 낙동강변에 나왔어요. 예. 뭐 살다 이렇게 못하는 정권 처음 본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이 뭐 먼지털이식 지금 뭐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요. 조국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그 조국이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걸 자기가 압니까? 조국은요 민정수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그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반대한 논리도 없이 그냥 자기 다른 사람 밀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예. 그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이 말씀입니다. 근거 없이 그렇게 소위 그 인상비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요. 이 음주운전이 터졌을 때 저도 문다혜에 대해서 참 댓글 못지않게 그렇게 퍼붓고 싶어요. 그게 국민 정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제하는 이유는요. 이 음주운전이 우리 정치권에 뭐 생겨야 될 그 건과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비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문재인의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이번 문재인과 이 민주당 이재명 등에 미칠 영향은 이 검찰의 수사 사법 리스크에 미칠 영향은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 하나로요. 이 정치의 국면이 확 바뀌게 되거든요. 검찰 수사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민주당이 난장판을 벌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놓고요. 그렇게 벌이는 이유는요. 재보궐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재보궐선거에 지금 뭐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사법 리스크 좀 물타기 해보자는 소리거든요. 이 음주운전 이 건으로 인해서요. 저 부분이 확 덮이는 것이 된다. 이 국민들의 여론도 정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어제 민주당이 참 잘못된 일이다라고 했죠. 어제 좀 나온 것이. 예. 이거 결정적 실수입니다. 아마 오늘 좀 바뀔지 어떨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이 문재인 건에 대해서 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곧바로 이재명과 거의 손절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냈어요. 엊그제 김동연의 경기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부부가 그것도 이 공개적으로요, 공식 행사식으로 이 도청을 방문하는 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만약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비공개로 식사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김동연에게 뭐 압도적인 무슨 뭐 찬사를 보냅니다. 저 이재명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야, 이재명 너하고 같이 소위 범죄 동맹으로 가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더 쪽팔린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문다혜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거 한 번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응이 뭐냐? 뭐 당연히 문재인의 반응은 뭐냐? 이걸 파고들어야 할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 사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의 이 사법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음주운전 사건이 문다혜의 간단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미치는 영향이 문재인 일가는 물론이고 민주당 쪽에 이재명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세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됐다. 될 것이다. 되었다. 이렇게 또 예측도 해주셨네요. 좀 뭐 이미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이런
전직 대통령의 가족의 일이 터졌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메시지 못 내는 거거든요.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죠. 오늘 아마 내긴 낼 겁니다. 아마 계속 추궁이 있을 겁니다. 추가 입장을 좀 보완해서 약간은 강도를 조금 높여서 내긴 낼 거다. 이재명이 지금 판단을 못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변인이 이 성명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사태까지도 이 사안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사실 문대에 관련된 소식은 조금 더 몇 가지 다룰 수 있는데 다른 뒤에 또 중요 사안이 있어서 문다에 관련된 이슈는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 첫 소식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요. 경찰은 문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단순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 치사상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또 그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화요일에 그 이야기도 좀 해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용산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좀 공개적으로 밝혔네요.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문다혜 씨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 적용 관련해서 용산경찰서가 밝힌 입장이 있네요.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택시 기사님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해가 없이 그냥 단순한 접촉 사고에 불과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케이스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음주운전 치사상죄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음주 상태로 인해서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신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취했어도 정신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취하지 않고 정신이 또렷또렷했다라고 하는 게 예외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음주운전 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문다혜가 어땠습니까? 문다혜가 휘청휘청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뭐 그 심지어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소리를 갖다가 고래고래 질러서 오죽하면은 식당 주인이 요즘같이 불경기에 손님을 내쫓았을까.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자기 차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뭐 낮술에 취하면 누구도 못 알아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뭐 술 잘못 마시면 캐디도 못 알아본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술 취해가지고 자기 차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나?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봤더니 측정해봤더니 0.14가 아니라 0.149였잖아요. 그럼 0.15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소주 2명을 깠다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소주 2명 못 마시거든요. 저는 마실 수도 없는 양이에요. 그런 정도에서 그 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죄, 음주운전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로교통법에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징역이 1년에서 2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은 500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양형 기준을 따져 보면은 양형 기준은 통상 법정 최고형보다는 좀 낮으니까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800에서 1년 4개월, 500에서 800만 원 벌금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상해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런 그 범죄 혐의가 되면 이게 도로교통법이 아니고요. 특가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가법으로 가면 형이 확 뛰어요. 어떻게 뛰느냐.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벌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도 기본이 징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이 범위 내에서 처단하라 이렇게 양형 기준이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 기본형에서 벌금형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형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진짜 그 문다혜 씨한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오늘이 10월 10일이잖아요. 예. 2018년 10월 10일에 딱 6년 전 오늘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라. 이렇게 대통령 할 때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지시가 지금까지 유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일벌 100개를 갖다가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택시 기사님이 뭐 문다혜 씨하고 굳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있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그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간 문다혜 씨는 전 남편 서창월 씨의 어떤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또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검찰에서 제기 수사 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렸을 때 참지 않겠다면서 SNS에 여러 글들을 막 올린 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음주운전 이런 치상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본인이 지금 SNS에 그 다음 날이든 뭐 하루 지나서든 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뭐 혹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건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참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문다혜 씨가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태어나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술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술 잘 못 마셔서 그러는데 그런데 문다혜 씨는 도대체 나이가 40밖에 안 됐던데 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술 내놓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갖다 쳐가지고 식당 주인이 오히려 움찔해가지고 그냥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는가.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참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조국 그 후보 대표는 뭐 아빠는 아빠고 뭐 딸은 딸이다. 딸은 다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또 빙빙빙 돌리던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인가. 만약에 그 조국 대표가 그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다른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그 딸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으면 조국 대표가 퍽이나 가만히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적 잣대 갖고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소신이 음주운전은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났으니까 에이 뭐 이제는 음주운전 좀 해도 괜찮지. 뭐 우리 딸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도 밝혀달라. 그러니까 내 딸 문다혜가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사과한다 이런 건 기대하지도 않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그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이라도 말씀을 갖다가 해달라.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이 좀 확인된 게 있잖아요. 네네. 당일 뭐 7시간, 8시간 행적뿐만 아니라 캐스퍼 차량이 2번의 과태료를 받아서 압류를 당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차량, 캐스퍼 차량 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고 하는 그 차량, 소렌토 차량, 나중에 문다혜에게 또 양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11번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이 소렌토 차량이나 캐스퍼 차량을 특히 캐스퍼 차량을 뭐 타고 다녔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11번에 두 차량에서 11번의 과태료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사고나 주차 위반, 뭐 과속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상습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음주운전이지. 뭐 그 우리 중에 과속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 과속 해봤어요. 신호 위반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 신호 위반 해봤어요. 주차 위반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주차 위반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과태료 많이 냈어요. 여태까지 과태료 많이 냈다고요. 근데 꼬박꼬박 그때 제때 기한 넘기지 않고 냈기 때문에 아마 제 차에 뭐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그 논점을 갖다가 흐리는 게 저는 못마땅했어요. 아니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과속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다? 음주운전이다. 더군다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면 그러면 저렇게 사고가 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도 비난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저런 식의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또 이야기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조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과태료를 10번 넘게 냈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 언제 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3가지예요. 과속이거나 신호 위반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주차를 위반한 경우에. 이 3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문다혜가 저 캐스퍼를 어디에다가 주차했습니까? 주차장에 주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길거리에다가 불법 주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단속 나왔으면 저것도 또 과태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고 토요일 밤이고 하니까 설마 구청이나 뭐 나와가지고 단속하랴 해가지고 거기다 놨던 건데, 근데 그 식당이 되게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쫙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봤더니 주차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태원 잘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원 식당 중에, 레스토랑 중에 뭐 강남이나 아니면 시외나 뭐 이렇게 다른 데처럼 널찍널찍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거긴 오래된 그러한 그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식당도 주차를 안내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근처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큰 주차장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하면은 주차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1시간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 이게 식당이 어디야? 처음 가본 사람이라고 하면 대충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러가지고 그 뭐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부터도 제일 궁금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다고 할 때 주차장이 없는 데다가 예약하면 막 짜증이 확 나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먼저 가야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빌딩에 그냥 있는 식당으로 가는 게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낫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마찬가지로 문다혜 씨도 차 가지고 갈 거니까 주차 어떻게 되지? 아 안 되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나? 아 옆에다가 하든지. 또 아주 친절하게 뭐 그걸 해놨어요. 거기는 1시간만 주차비를 주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주차할 사람은 조금 멀더라도 어디에다가 주차해라? 용산구청에다 주차해라. 용산구청 주차장 꿀팁인데, 저도 거기다 많이 주차를 해봤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주차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1시간 정도만 밥 먹고 빨리 일어날 사람은 여기에다가 하면 우리가 주차비 대신 내주니까 여기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하시고, 그게 아니고 문다혜처럼 7시부터 새벽 뭐 2시, 3시까지 그렇게 7, 8, 9, 10, 11, 12, 1, 2,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은 그 저렴한 용산구청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조금 걸어와라, 이 이야기까지 친절하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다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운 데 주차했습니까? 아니에요. 용산구청에 주차했습니까? 아니에요. 야, 진짜 얌체같이 식당 바로 앞에다가 딱 대놓고 거기에다가 주차비 아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고요. 과태료 나왔으면 그거 다 빨리빨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갖다가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서는 안 셉니까?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됐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정권에다가 과태료 납부하기 싫다 해가지고 압류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이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문다혜 씨는 자기 아버지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부터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주차 위반해가지고 그때부터 과태료 이제 이만큼 날라왔을 거고 그 중에 한 10몇 번을 갖다 끝까지 개기면서 안 내고 있다가 압류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제가 저 캐스퍼를 광주형 일자리 제1 넘버1으로 제1호 차량으로 캐스퍼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그다음에 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 다혜한테 차 주면 어떻게 된다? 맨날 끌고 가가지고 그 어디 긁고 온다, 어디 망가뜨리고 온다. 소렌토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지만 걔한테 차를 주면은 차가 망가지는데 다른 차를 떠나가지고 그냥 소렌토는 망가져도 돼. 그런데 캐스퍼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1호차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1호차로 이렇게 받은 거니까 이거는 진짜로 또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이고이 아끼면서 그 아빠 나 저 캐스퍼 타고 갈래. 왜냐하면 차가 작으니까 나 소렌토 너무 커가지고 막 박아. 그러니까 나는 캐스퍼 타고 갈래. 그래도 다해야 안 된다. 이 차는 정말 좀 아껴야 되는 차란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어서 캐스퍼는요 일개 경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냥 싸구려 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G80 일렉트릭을 갖다가 나라에서 아주 1억짜리를 갖다가 1억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가 딱 줬는데 타보니까 당연히 좋겠지. 캐스퍼가 좋겠습니까? G80 일렉트릭이 좋겠습니까? 저 같아도 G80 일렉트릭이 좋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타고 다니고 이건 뭐 애물단지 같은 거니까 뭐 다해가 끌고 다니면서 뭐 긁든 말든 뭐 사고를 내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광주형 일자리 1호차를 갖다가 폄훼하는 거는 광주형 일자리가 그야말로 쇼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캐스퍼를 저렇게 일개 경차로 취급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캐스퍼 딱 타고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참 저 문재인 정권이 쇼는 잘하네. 쇼는 잘하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저런 건 필요하다. 눈에 딱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G90, G80 일렉트릭 이런 거 아니고 캐스퍼 같은 경차를 갖다 딱 타신단 말이에요. 그다음 어쨌든 공언했잖아. 나 대통령 끝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나 이런 경차 타고 다니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도 할 것이다. 코스프레라도 해야지. 서민 코스프레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런 건 진짜 참 잘한다. 그냥 얄밉게 잘한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국민들 뒤통수를 갖다 아주 그냥 대차게 때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을까? 문 대통령도 그렇고 문다혜도 그렇고 참 너무 이렇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문 대통령 뭐 이렇게 그렇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던 저조차도 속이 상할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쇼 얘기하니까 저 김주경님이 쇼의 달인 문씨 이렇게 해주는데 쇼하면 그 안에는 탈원전 쇼, 남북 평화 쇼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캐스퍼 쇼가 나오게 생겼네요. 근데 그거는 쇼가 아니죠. 예. 탈원전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쇼는 봐서 재밌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예. 하지만 탈원전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하고 있어요. 탈원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쓸데없이 태양광 같은 거 하지 않고 원자력에 집중했었으면 지금 전 세계가 탈원전 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앞서갔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대북 쇼는요, 그건 쇼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우리 국민들 개개인한테 목에다가 칼끝을 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캐스퍼 같은 건 그냥 쇼예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에이 그래 뭐 대통령이 서민 자동차 타고 다니면 경차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 허허하면서 털털한 모습 보여주시면 아유 뭐 마음이야 따뜻해지겠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다가 느끼는 거 그 정도이지 뭐 대통령이 캐스퍼 타는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캐스퍼를 타든 G80 일렉트릭을 타든 내 삶에 무슨 뭐 특별하게 그 관련이 있습니까? 내 기분만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런데 탈원전이나 이 지금 국방과 관련 안보와 관련된 거는요. 이거를 일개 쇼로 치부할 수 없다. 그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톡톡하게 치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문다혜 씨 음주운전 치사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먼저 다뤄봤는데요. 문다혜 씨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문다혜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죠. 그 변호인이 지금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특히 주말에 소환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왜 뒤로 늦추는지 뭐 늦출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빠르게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다혜 씨 소식 먼저 전하고요. 오늘 본래 다루려고 했던 이 소식, 이 대담 진행해 보죠. 뒤에 이제 백스크린에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 사망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국정원 요원의 숙명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고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헌재 마비와 관련해서 질타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요원 사망 사건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탈북 경로를 개척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에 사망했다 이가 알려졌습니다. 네팔에서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국정원 요원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에서 국정원으로 이직한 정예 요원들인데요. 그 정예 요원들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팔에 갑자기 홍수 사태가 발생해서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망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국정원 요원들이 당하는 그런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우리 국민들은요, 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그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국정원 요원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신상은 제가 몰라요. 하지만 30대 정도 되는 그 장래가 창창한 구말리 같은 그런 분들이 멀리 뭐 한국도 아니고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 네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순직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군에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707 특수임무단인데 이 707 특수임무단이 언제 창설됐느냐? 1981년 4월 17일에 창설이 됐대요.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그렇게 혼란하고 그럴 때 창설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86 아시안 게임 특히 88 올림픽을 그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뭘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느냐? 북한이 올림픽 그 기화로 해가지고 테러한다. 70년대에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바로 제가 저기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서울시청 기준으로요. 그 휴전선까지 30km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마음 먹고 밟으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바로 그 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평화롭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과 30km 정도 위에
그때 군인들이 총 들고 포 들고 핵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좀 그 뭐 북한이 뭐 굉장히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86년, 88년 이럴 때에는 북한에서 이 올림픽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707 특수임무단이 대테러 특수부대로 변신이 된 거예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갖다가 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2007년도에 샘물교회에서 선교하러 간다고 아프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나라 그 샘물교회 그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인질로 잡혔잖아요. 그때 마쿠에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던 부대가 이 707 특수임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여기 707 특수임무단에 그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진짜 그 용사들은 장병들은 목숨 내놓고 전방 저 같은 사람이야 군복무할 때 저기 그냥 뭐 방위가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그래도 M60 사수 들었다 내가 M60 사수 좀 쏴봤다 이러고 있는 거지만 여기 707 여기 특히 이제 이분들이 순직한 이분들이 부사관 출신이라고 하던데 진짜 몸으로 사선을 막 그 넘나들고 있었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샘물교회 사건 때도 707 특수임무단이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국정원하고 같이 일을 갖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7에서 근무하다가 아 이제 국정원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평생 내가 국정원 요원 해야지라고 하면서 네팔에 갔다가 네팔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을 갖다 했느냐? 북한 사람들이 그 이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그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는 게 그런데 네팔에도 그러한 탈북 루트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개척하다가 네팔에서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애도의 마음과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그 뭐죠 뭐 세월호 때 그때 이제 희생당했던 우리나라 진짜 꽃다운 그 뭐야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유족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우리 국가에서 정말로 작심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어찌됐든지 간에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은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블랙 요원으로 그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산화해 간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하고 교전이나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전사한 우리 그 국군 장병들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국가가 존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보거든요. 지금 뭐 주가 올라가고 뭐 국민소득 올라가고 뭐 좋죠. 저도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잘 나가고 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현대차도 잘 나가고 다 좋은데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요. 몇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보를 최전선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이제 돌아가신 순직하신 이런 분들 아니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보상을 넘치도록 해줘야 된다. 다른 정권 몰라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넘치게 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앞서 보니까 지훈 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배를 하던데 허위사실 유포 문제도 있지만 도배는 하지 마세요. 그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 국정원은 공식적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 규정에 따라 인사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요원들은 순직 시에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는지도 밝히지는 않는데요. 일부 이 사항이 지금 알려져서 확인된 것인데 이 국정원 요원들 순직 시에 이런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이분들은요. 예.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 군의 특수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목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게 뭐냐?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이름이 공개가 돼서 우리 부대가 우리 그 국정원이 하려고 했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미션을 그 작전을 그 숭고한 뜻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내가 탈북 루트를 개척해가지고 그 탈북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민중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NL들은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민중 그러더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민중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보이지가 않습니까? 남한에 있는 민중들만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국정원에 뭐 이런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래 내 한 목숨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루트가 개발이 돼서 이걸 통해서 100명, 20명, 뭐 100명, 200명, 1000명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담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가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순직한 그 두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와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정원 1급 출신의 한 인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일천 카톨릭 관동대 교수인데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 일을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 휴민트망을 여럿 만들고 성과도 냈다. 영화 공작의 모델이 된 암호명 흑금성처럼 공작원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해오는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보안상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운영되는 공작들도 있다. 국정원 요원, 앞서 이제 블랙 요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 이렇게 저도 이제 공작뿐만 아니라 아이리스라든가 이런 것들 영화를 보면 이 블랙 요원들 활동 나오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활동 이런 걸 보면서 아 국가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가끔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최근에 가장 활약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기관이 어디입니까? 모사드잖아요. 예. 저는 모사드 보면서 야 진짜 소름이 쫙쫙 끼친다. 그 삐삐 테러 저는 그거 굉장히 비인도적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삐삐를 이용해가지고 그 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그 중동의 아랍 국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모사드라고 하는 곳이 그 정보기관이 그 삐삐 테러하기 위해 가지고 10년 넘게 그거를 다 작전을 짜고 시간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딱 되니까 그걸 갖다 공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이란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다음에 야 진짜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수백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요격하잖아요. 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사실은 그 강한 나라냐? 정보기관이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인간 그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국은 안 그러겠습니까? 러시아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정말로 바보같이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이렇게 손발을 갖다 꽁꽁꽁 묶느냐. 아니 세상에 그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간첩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또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은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동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남한은 제1의 적대국이다. 그 다음에 남한하고는 통일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기휘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컨대 조선시대 때 임금들 이름이
그 외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예컨대 조선시대 때 임금 이름이 어떤 왕이 이진이었다고 치면 진이란 말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금기어가 됐다고요. 그래서 실수로 그거 쓰면은 뭐 곤장 맞거나 심지어 사약까지 맞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휘가 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통일이다.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도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우리도 통일할 필요 없다. 두 개 국가로 살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배경을 갖다가 쫙 깔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의 그 대공 수사권을 박탈을 갖다 해서 간첩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고 있어. 진짜 김정은 위에서 니네 자꾸 그러면 우리 나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나 무슨 짓 할지 모르겠거든. 나 핵을 갖다가 쓸지도 모르겠거든. 왜냐?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한민족인 대한민국에게 쏘려고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핵에 대한 그 목적은 핵을 만드는 목적은 자위용이고 만약에 쏘더라도 누구한테 쏘겠다? 미국에게 쏘겠다. 그러니까 미사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논리는 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때 와서는 이젠 더 이상 체면 차릴 그런 경우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이제 솔직히 이제 깨놓고 이야기할게. 대한민국도 우리 적이야. 그다음에 나 기분 나쁘면 핵도 쏠 수 있어. 동포가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갖다가 뺀다? 힘을 갖다가 10배, 100배를 갖다가 더 그 집어넣어도 그래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참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 깝깝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국정원의 무력화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실은 이제 원장을 시작으로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주요 보직 인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좀 몸살을 겪는데 특히 심했던 때가 있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2017년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수백 명의 인사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명 정도가 수사 대상이 됐고요. 그중에 46명이 기소가 되는 전례 없는 초유의 상황이 됐죠. 국정원 TF가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국정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권이 이제 교체될 때마다 조직이 흔들린 부작용은 일부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아예 국정원에 있는 핵심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인사들 다 극단적으로 처벌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아까 이제 국정원의 무력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걸로 인한 그 부작용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부작용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 부작용을 이미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냐? 최일선에서 간첩들과 싸우고 있는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정원 분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뭐 전직 현직 여러 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훈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반감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뭐랑 똑같냐면요. 이성윤 의원이 검찰에 똥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뭐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 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휴민트라고 하는 거. 지금 지난 정권 통해 가지고 휴민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지금 휴민트 그 라인이 그 붕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다시 까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화요일에 GP 말씀하셨잖아요. 예. GP를 갖다가 복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비용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GP 다시 만드는데 갱도까지 다 파괴됐으니까. 그거 뭐 이게 뭐 서울이나 어디나 이런 한복판에서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휴전선에서 공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게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GP가 붕괴된 것보다도 휴민트가 붕괴가 된 게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가 아니고요. 그냥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어쨌든 이게 하나의
그 실제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는 옛날같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할까? 괜히 지금 휴민트 재건하려고 했다가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누가 휴민트 재건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한 거야? 그럼 뭐 이거 뭐 직권남용 아니야? 이거 무슨 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걸리면 어떡할까? 일 안 하면은 뭐 일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저도 일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만고땡 하고 싶어. 저도요. 서울보증감사 가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좀 보다가 기사가 딱 와가지고 감사님 출근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사가 운전하는 G80 타고 종로에 딱 나가가지고 뭐 신문 좀 보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점심 뭐 이렇게 또 약속해가지고 법인카드로 싹 긁고 만고땡하면 저도 편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요원이라고 해서 만고땡하는 게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하고 현실을 아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의욕이 확 꺾여 버렸으니 그러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한 그 부정적인 효과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전부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다 잘 아셔야 된다 그 생각 듭니다. 예. 자, 국정원 요원 두 분이 네팔에서 사망을 순직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후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휴민트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현황에 처해 있는지, 이스라엘 모사드는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문재인이 지금까지 벌써 3일, 4일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기사로도 썼는데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썼어요. 기자 수첩으로.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뭐 초범일지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장본인이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코멘트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 문재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지금 이 음주운전 사건이 없었으면은요 문다혜 씨 이번 주에 당장이라도 검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엮여 있는 건들이 있고 그게 수사 중이긴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사실 제가 그 입장이면은요 지금 그 다음 주에 제가 수사를 가야 될 상황이면은 전주에 술 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집이든 뭐 변호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지금 그 담담하게 혹시나 정말로 뭐 본인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막 그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전직 대통령인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엮여 있는 이 수사 사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본인이랑 자기 딸이 걸려있는 사안에서 자기 딸이 근데 그 와중에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얼굴을 못 들 것 같거든요. 정말 내가 어찌됐든 간에 한나라의 전직 대통령이고 내 딸이 음주운전을 했고 본인이랑 같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한 거고 이러면 뼈를 깎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정말 그렇죠. 말 그대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윤창호 씨가 돌아가신 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윤창호 씨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이후에 정확히 보름 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음주운전 심각하다. 바꿔야 된다. 예? 이거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 비슷한 거다. 정말 나쁜 행동이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운전 기준 정도로 올린 거예요. 그 말씀을 본인이 하시면서. 그렇죠. 지금 본인 딸이 그 범죄행위, 그 살인행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본인의 딸이 지금.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는 음주운전은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 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하고 이게 실수로 인식해지면 안 되고 명확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맞고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요. 참 이게 뭐랄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술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까? 억지로 막 어떻게든 술 가지고 연관 지어가지고 윤 대통령은 맨날 술 마신다, 술 마시면서 국정을 운영 안 한다, 이런 망발들을 하던 민주당이 이번 문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짧게 일축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고 끝났어요. 사과나 그 어떤 게 없어요. 민주당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냥 딱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그게 원내대표 입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예. 추후 어떠한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엮이기 싫은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늘 해왔던 그 내로남불의 행태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열심히 수사받고 계신 현직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신데 그렇죠. 전과가 있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내대표가랑 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그거를 비판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본인들 당대표한테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 못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21년 11월 11일 날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말했던 것도 이것도 그때 당시에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그때 본인이 그렇죠. 대선 당시에 그랬죠. 예, 그때 정말 그때 논란이 엄청 컸던 그 워딩이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러면은 뭐 우리 문다혜 씨는 이제 보다 덜 위험해지고 싶어가지고 뭐 음주를 택한 건가 그런 건지 참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문다혜 씨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 대표님 말씀대로 예, 덜 위험해지시는 길을 택한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이게 저희가 몇 달째 똑같은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몇 달이 아니죠. 사실상 몇 년이죠? 내로남불을 몇 년 동안 정말 이렇게 똑같은 얘기, 똑같은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온 세월이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참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저희를 응원하시는 지지자분들이 지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지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끝까지 저희가 뭐 지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펜앤드마이크 식구들이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인데 바쁜 일정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과 전화 인터뷰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저희 중립 MG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진행이 되고 있으나 내일은 공휴일이죠. 그래서 공휴일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올 예정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직접 저랑 같이 이렇게 대담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 이어서 브리핑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볼게요. 저는요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문다혜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 있나요? 사진 보세요. 비틀비틀 막 거립니다. 비틀비틀. 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첫 번째 영상.
네,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그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요, 술을 앵간히 마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비틀거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술을 뭐 좋아하니까 자주 마십니다. 마시는데 저렇게 비틀비틀 거릴 정도로까지는 마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음주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취를 하면요, 항상 돈이 조금 들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했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운전대로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자, 그리고 당시 최초 언론 보도에는, 초창기 언론 보도에는 동행했던 남성이 1명으로 나왔는데 2명으로 밝혀졌고, 또 보시면은 자,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왜? 술을 달라며 테이블을 쾅 쳤는데 식당 주인님이, 식당 사장님이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옆에 있었던 지인이, 문다혜의 지인이 부축을 해서 타이르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아까 김세정 의원이 그랬죠.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민폐를 준 겁니까? 예?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경찰이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경찰은 마약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사진 같이 볼게요. 자, 얼마 전에 나온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마약 운전의 폭주, 약물 운전 사고 급증, 면허 취소, 4년새 2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마약을 구하기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에 혈안을 올리고 있죠. 검찰과 경찰이 마약 수사에 혈안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죄송합니다. 그만큼 마약 운전의 사태가 심각하다. 그런데 왜 문다혜는 마약 검사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건지, 경찰이 왜 마약 검사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 단언하는 거죠? 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사회명 기사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A씨는 음주 측정도 받고 간이 약물 검사도 받았어요. 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까지 진행을 하면서 왜 문다혜는 마약 검사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거죠? 경찰은? 경찰이 이렇게 내로남불적인 태도 취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은 마약 검사와 음주 검사 둘 다 하고, 문다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죠. 경찰이 왜 눈치를 봅니까? 재판부도 눈치 봐서는 안 되고 경찰도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 자, 그리고 출석 일정 조율도 애초에 어제 경찰 출입 기자들이 쫙 걸렸었어요. 용산경찰서에.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겁니다. 문다혜가 원래는 어제 나올 전망이었으니까, 어제 용산경찰서에 출석 예정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문다혜가 출석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출석이 비공개 출석이 될지, 경찰에서 문다혜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안 세울지, 이거를 집중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포토라인 섰죠. 글로벌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 출석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슈가도 포토라인에 섰는데 문다혜만 비공개 조사하고 포토라인 안 세운다면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산경찰서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산경찰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문다혜 출석 언제 시킬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 포토라인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마약 검사 진행 왜 안 하냐?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이래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예? 본인이 과거에 뭐라 말했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점점점이라고 말했잖아요. 초범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말해놓고 왜 본인의 딸한테는 본인의 딸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뒤집을 정도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이런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죠. 문재인 얼마 전까지만 해도 SNS 뭐 어디 행사 가서 말 잘하지 않았나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말 잘하지 않았나요? 입 제잘제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문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문다에도 뭐 억울하다, 돌 맞은 개구리, 그들 누가 던졌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 SNS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지금 가만히 있죠?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문다혜가 직접 사과해야 됩니다. 문다혜가 먼저 사과하고 문재인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역으로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똑같은, 문다혜와 똑같은 일을 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인들의 아들, 딸들이 비슷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두말할 것 없고 강성 팬덤인 개딸들 거리로 나오면서 탄핵해라, 윤석열 탄핵해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그 개딸들 지금 뭐하나요? 그 개딸들 문재인한테 사과하라고 독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전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거대 야당의 현실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앞서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고 억지로 막 어디서든 연관 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술로 연관 지어가지고 그렇게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청담동 술자리 괴담 아시죠? 다들 기억하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디 청담동 술자리에서 첼리스트 뭐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괴담까지, 루머까지, 악성 루머까지 선동을 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거죠? 왜 한마디 못하고 있나요? 반성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팬덤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반성해야 돼요.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들을, 말들을, 언행들을 이어왔는지 철저히 반성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예요? 예? 맨날 뭐 거리에서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요, 국회에서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죠. 국정감사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럴 시간에 언성 높여서 사과부터 하시라니까요. 예? 본인들 정말 양심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사과부터 하시고 미안하다 하시고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저희가 오늘 약 40분가량 방송을 진행했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듣기에 많이 좀 뭐 불편하신 부분들이 약간은 있을 것으로도 짐작이 되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우윤호 기자이고,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이고, 현재 국회의사당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특히나 저희 방송은,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청년 패널들이 나와서 같이 전화 인터뷰 혹은 스튜디오에 나와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주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의 시각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풀어가지고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